예, 안녕하세요. 원자력공학 세미나 첫 시간인데 주제를 탄소 중립, 원자력의 기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이 세계적인 그런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탈원전으로 좀 침체되어 있던 원자력에 새로운 기회를 줄 거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얘기할 내용이 많은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지구 온난화와 이 탄소 중립의 필요성,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과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그 재생에너지 한계 이런 거를 첫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원자력의 특장, 원자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탄소 중립을 유효하게 달성하려면 원자력이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할 건데, 거기에는 이제 뭐 대형 원전을 통한 무탄소 전기 생산뿐만 아니라 이제 원자력으로 수소도 생산하고 또 이제 이 SMR 스몰 마듈라 리액터를 통해서 이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증진된 그런 원자를 통해서 분산 전원으로서 전원뿐만 아니라 열과 또 수소 생산 수단으로서 SMR이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원자핵 공학의 큰 밝은 미래가 열려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얘기를 할 텐데, 자, 이 그림이 이제 여러 기관에서 세계 그 지구의 평균 온도를 이렇게 측정한 거를 보여준 건데, 공통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온도가 1도 이상 증가했다. 1880년 이후에 1도 이상 증가했다는 거를 이제 여러 기관의 자료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연평균 온도뿐만 아니라 월 온도, 매달 연간 매월 온도도 보면 1880년부터 최근에 올해 2021년까지 이렇게 온도가 증가한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명확히 이렇게 온도가 증가한 거는 확인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이제 이산화탄소 증가에 두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지난 40년, 이건 이제 1979년부터 2019년까지 40년간 재료인데 보니까 매 10년간 5% 정도, 그러니까 한 340 ppm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410까지 한 70 ppm을 40년간, 그러니까 거의 10년에 한 뭐 20 ppm은 좀 안 되지만 이렇게 증가해 왔다. 급격하게 증가해 왔고, 거기에 또 메탄가스, 사실 메탄가스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이산화탄소보다 더 온실가스 효과가 높은 그런 가스인데, 그것도 10년에 한 3.7%씩 이렇게 증가해 왔고, 이것이 이제 이런 온실가스가 지구 온도 증가를 유발해서 지난 40년 동안 0.75도씨, 그러니까 아까 산업혁명 이후 한 40년 동안 1도 정도 증가했는데, 그게 후반부에서 지난 40년간 0.75도나 이렇게 증가했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근데 그 이산화탄소 증가가 어디에서 초래됐느냐? 그게 이제 인류의 인구가 증가를 했고, 또 최근에 한 20년 동안 1인당 GDP가 또 이렇게 더 급격하게 증가해가지고 세계의 GDP가 더 이제 급격한 기울기로 늘었는데, 그러니까 생활이 나아지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에너지 사용이 이렇게 늘은 거죠. 그래서 에너지 사용이 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사용을 초래했는데,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서 CO2가
지구 이제 아까 CO2 이산화탄소의 지구상의 농도가 증가했다는데 그게 이 사람들의 인위적인 그 활동으로 인한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 증가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 증가로 초래된 거다. 뭐 태양의 뭐 혹정 활동이 강화됐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에 의한 거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과학적으로 아주 잘 증명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탄소 동위원소의 농도 변화로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탄소 동위원소 중에 탄소 13이 있는데 식물은 약간 무거운 원소인 탄소 13을 탄소 12보다 덜 흡수를 한다고 그래요. 선택적으로 덜 흡수를 하는데 그래서 식물에서 이제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보면은 탄소 13이 대기 중에 탄소 13의 그 비율보다 적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걸 관측을 해보니까 대기 중에 탄소 13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더라. 이 얘기는 뭐냐? 과거에 식물에 이제 포함되어 있던 낮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던 탄소 13이 화석 형태로 돼 있던 건데 그것이 이제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의해서 방출이 되면서 거기 있는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면서 대기 중에 있는 C13의 농도를 더 희석을 했기 때문에 C13의 농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결국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된 것을 명백하게 입증해 준다라는 이제 결과예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늘면은 왜 이제 지구의 온도가 오르느냐? 그게 이제 온실가스 효과죠. 태양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오면은 지구가 흡수를 해가지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흑체 복사를 하게 되죠. 흑체 복사를 해서 에너지가 다시 이렇게 일부 에너지가 나가는데 그 중에 대기층에서 수증기나 뭐 이제 소위 온실기체라는 게 이 복사 에너지 일부를 흡수해서 다시 이제 지구로 반사시키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장파장의 이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해서 그거를 지구로 보내는 그런 그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데 거기 이제 물론 아까 얘기한 그 메탄 가스는 더 그게 이제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에 의해서 지구에서 복사되던 그 장파장의 복사 에너지선이 많이 흡수돼서 돌려서 이제 지구로 에너지를 보내는데 그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 단위 면적, 지구의 표면의 단위 면적에 이제 총 들어오는 에너지가 492와트인데 이게 이제 지난 몇십 년간의 그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313에서 400 ppm 정도로 증가한 거에 의해서 0.85 와트가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지구로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 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킨다라는 게 이제 온실 가스에 의한 온실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 거에 의한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 지구의 해수면 높이가 매 10년마다 이제 3.1cm씩 높아진다. 이건 이제 침수되는 지역이 나중에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기상이변이 더 빈번해졌다. 매년 4.4%씩 기상이변이 증가됐고, 그로 인해서 기상이변 대처 비용이 연간 2천억 달러씩 이렇게 증가하게 되니까 이것은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고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기후 변화 협약을 모든 나라가 이렇게 같이 조인해서 이렇게 협약을 맺고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게 된 배경이 되는 거죠.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를 보면은 이제 계속 1990년부터 쭉 늘어왔는데 2018년에 이제 최대가 됐었어요. 이게 이제 335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방출되고 있다가 작년에 좀 줄었다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줄은 거죠. 근데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때문에. 그 330억 톤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 어떻게 이제 국가별로 구성되느냐 보면은 중국이 28%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15%, 인도,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요 네 나라 합친 게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독일, 이란 이런 순서로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한 2% 정도 배출을 하는데, 사우스 코리아 2%, 한 이게 6억 한 5천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출을 하는데, 그 이산화탄소가 주로 어디서 배출되느냐? 이게 이제 이 화석연료 사용해서 오는 거죠. 석탄, 석유, 가스에서 오는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규모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를 보면은 독일은 이렇게 1990년부터 쭉 줄여왔고, 프랑스도 줄여왔고, 이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가 난 이후로 살짝 증가를 했다가, 이때는 이제 원전을 중지했기 때문에 LNG 수입을 늘려서 이산화탄소가 늘었죠. 그렇지만 이제 다시 원전도 재가동하고 그러면서 LNG도 줄이면서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2018년까지 쭉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주 요인은 이제 탈원전이 이제 원자력 발전을 줄이니까 석탄과 LNG가 늘어나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적으로 그 기후 악당국으로 요주의 국가가 이제 된 거죠. 우리나라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을 보면 한 이제 총 한 약간 숫자 차이가 있는데, 이건 한 6억 9천 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 분야, 그리고 화석 연료를 쓰는 에너지 분야에서 92%인 6억 3천만 톤 정도를 배출을 하고, 그 에너지 분야 중에서 또 대부분을, 전체 중에 이제 42%에 해당되는 걸 에너지 산업에서 배출을 하는데, 에너지 산업이 뭐냐면 이 발전, 석탄과 이제 가스로 사용한 발전, 또 난방 뭐 이런 게 에너지 산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전체의 42% 정도, 2억 한 9천만 톤을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고, 수송, 석유를 쓰는 주로 쓰는 수송수단에서 14%인 9,800만 톤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에서 27%인 1억 8,600만 톤 정도 하는데, 제조업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철강, 제철을 할 때 코크스로 이렇게 철 광석을 환원시켜서 철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그게 이제 수송 분야에서 나오는 14% 정도의 9,500만 톤 정도가 그만큼에 해당되는 게 철강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에서도 상당히 4,600만 톤, 한 6.7%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을 하려면, 탄소 중립이라는 건 이제 가급적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피할 수 없이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이제 흡수원을 통해서 상쇄를 시키자. 그래서 네트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0으로 갖고 가자는 건데,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여기 이제 이 발전 분야, 에너지 산업 발전 분야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수송, 석유를 주로 쓰는 수송, 그 다음에 이제 이 코크를 써서 제철을 하는 이런 철강 분야, 석유화학 분야에서 또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선 이제 이 발전 분야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발전 분야에 보면 이제 지금까지 석탄과 가스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한 65% 이상을 차지하는데, 석탄은 1kW 발전, 1kWh 발전을 하는데 820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가스는 이제 490g이 나와요. 그래서 가스가 적은 것 같지만 석탄의 한 60%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죠. 여기 숫자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전주기, 그러니까 이제 석탄을 채굴하고 뭐 수송하고 그런데 나오는 것까지 다 고려한 거고, 연소, 이거는 이제 발전 중 연소에 의한 거는 이제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가스는 연소에 의해
의한 발생량은 석탄의 한 5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이제 가스 채굴하고 또 누설 뭐 이런 거 고려하면은 전 주기로 보면 60% 정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감으로 얼마나 발생되느냐, 이걸 감으로 보려면 석탄 1기가와트 이어, 그러니까 1기가와트는 100만 킬로와트잖아요. 그거를 1년 동안 발전할 때 나오는 에너지 양이 1기가와트 이어인데, 그때 석탄 발전소에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720만 톤 이렇게 되는 거예요. 720만 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면 이제 철강 분야에서 나오는 거가 이제 9,500만 톤인데, 이게 석탄 발전소 약 14기 분량에서 나오는 거로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발전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이제 이 화석 연료를 안 써야 되는 거죠. 그 화석 연료를 안 쓰고 소위 무탄소 전원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무탄소 전원으로는 대표적인 게 원자력, 태양광, 풍력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물론 발전할 때는 원자력, 태양광, 풍력이 이산화탄소 하나도 안 나지만, 전 주기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태양광 같으면 패널을 만들고 뭐 설비를 건설하고 그럴 때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는데, 그게 이제 48g. 그래서 뭐 석탄이나 가스에 비해서는 엄청 작지만 작은 거죠. 뭐 원자력에 비해서도 좀 크지만 이 큰 정도는 그냥 무시할 정도다. 그래서 이제 무탄소 전원은 원자력, 태양광, 풍력, 이렇게 재생에너지 두 개하고 원자력이죠.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가 탄소 중립에 이제 중요한 화두인데, 그 제일 잘 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독일이죠. 독일은 작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가 44%나 이렇게 됐어요. 이 풍력이 23%, 뭐 태양광이 9%, 뭐 여기 보면 또 이제 바이오매스도 있고 또 뭐 수력도 있고, 그래서 총 합친 게 44%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그림이 이제 뭐냐면은 이 electricitymap.org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이날 6월 30일 날 새벽 5시에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이게 이제 소위 탄소 집약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색깔에 따라서 이 색깔이 진한 거, 이 고동색 아주 진한 거는 탄소 집약도가 높은 거고, 연두색, 초록색으로 가면 이제 낮은 건데, 독일은 보면 이제 탄소 집약도가 이 시간에는 킬로와트 시당 388g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4시간 동안 독일에서 발전이 어떻게 됐느냐, 그 발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밑에 이제 원자력이 있고, 그 위에 바이오매스, 이건 이제 뭐 나무 같은 거 태우는 거고, 석탄이 이제 독일의 갈탄을 많이 써가지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풍력, 태양광, 여기 보면 수력, 그 다음에 가스, 뭐 이제 이 위에 있는 건 다른 나라에서 또 수입하고 그런 거. 여기 보면 이건 프랑스에서 독일로 이제 전기가 가고 있는 거 보여주고, 이건 체코, 여긴 폴란드는 보내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전력 수출입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이제 특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재생에너지 비중이 독일이 높은데 44%나 되는데, 이 탄소 집약도가 영국보다 높아요. 388, 이 색깔로 보면 높고, 뭐 프랑스보다 훨씬 높고.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독일은 이 석탄을 이 재생에너지로 다 못하니까 석탄을 이제 많이 뗄 수밖에 없는, 자국에 석탄이 많이 나고, 그래서 석탄이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820g 이제 킬로와트 시다 이렇게 많아서 이제 탄소 집약도가 아직도 높은 거죠. 영국은 보면, 영국은 태양광도 있지만 풍력이 이제 북해의 해상 풍력 이런 게 있어가지고 풍력이 상당 부분 있고, 영국은 석탄이 없어요. 석탄 대신에 북해 가스 유전에서 나는 가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제 가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석탄의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탄소 집약도가 영국은 이제 상당히 낮은 거죠. 223. 근데 이제 제일 낮은 데는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으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력의 비중이 또 높아요. 석탄은 거의 없고.
그래서 이 프랑스하고 독일이 인접국인데 아주 이 자연 여건이 많이 틀린 거예요. 독일은 석탄이 많이 나서 석탄 비중이 높고 물 수력 발전은 또 오히려 좋지 않고, 그 대신에 이제 여기 이 북해에 가까운 북해 연안에서 풍력이 세기 때문에 풍력 비중이 높지요. 프랑스는 석탄은 없지만 수력의 비중이 높아가지고 또 원자력을 과거부터 원자력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이제 탄소 집약도가 낮은 나라가 프랑스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세계 여러 나라가 이런 걸 이제 추구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원자력을 무작정 확대하는 게 이제 각 여러 국가의 부담이라 재생에너지를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재생에너지가 이제 많이 증가를 했는데, 특별히 이 태양광 시설과 발전량이 확 증가를 했어요. 이게 이제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런 게 이제 이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이렇게 이제 발효가 된 계획인데, 그 계획에 따르면, 그 계획이 여기 이제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각각 빗금친 용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빗금친 거 이렇게 계획보다 실제로 설치된 게 이제 솔리드로 된 거, 노란 게 이제 태양광이고 이 녹색이 풍력인데, 태양광은 목표보다 훨씬 높게, 목표의 72%나 이렇게 설비가 증설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발전량, 이건 발전량인데 발전량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으면 총 발전량이 2.1기가와트 이어, 여기 100만 킬로와트 발전소 2기를 이제 풀로 가동한 그런 발전량을 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 그 발전량이 한 65기가와트 이어 정도 되거든요. 한 3% 정도 태양광으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태양광 시설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태양광 설비 규모로 보면 세계 9위 수준에 벌써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고, 아주 또 특히 중요한 사항은 이제 발전량을 국토 면적으로 나눴을 때 발전량 밀도죠. 이거는 세계 2위 수준이에요. 지금 이제 1위는 일본이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독일이 발전량 밀도가, 태양광 발전량 밀도가 2등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걸 제치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실 국토가 좁고 에너지는 많이 쓰고 그래서 모든 에너지 밀도가 높죠. 원전의 밀도도 높은데, 그래서 혹자는 우리나라 원전 밀도가 너무 높아서 원전을 지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태양광은 이미 세계 2등이에요. 에너지 밀도가, 발전 밀도가. 반면에 이제 풍력은 보면은 목표한 것보다 미달됐어요. 44%나 미달됐어. 0.36기가와트 이어밖에 안 돼가지고 0.5%도 안 돼요. 풍력은. 우리나라가 이제 풍력이 이렇게 발전이 안 된 이유가 다 있는데,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보면 독일 이런 데에 비해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제 저조한 거죠. 약간 44% 그랬는데, 우리 이제 합쳐봐야 뭐 풍력과 태양광으로만 보면은 뭐 4%도 안 되니까 저조한데, 이제 이번에 그 탄소 중립 위원회라는 데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세 개의 시나리오를 제안을 했어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아주 급격하게 확대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문제점이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일단 2050년대의 에너지 수요, 총 에너지 수요가 그냥 2018년 수준을 유지한다. 오히려 조금 감소한다라는 걸 전제를 해요. 뭐 에너지 이용 효율화, 뭐 그다음에 전기 화율 증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에너지 전체는 늘어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이제 전기 화율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총 우리나라가 쓰는 에너지 중에서 전기 형태로 쓰는 게 20% 선인데, 이거를 이제 45% 내지 48%로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80%는 수송이나 뭐 난방이나 이런 데서 이제 화석 에너지를 직접 쓰는 거, 석탄이나 아니 석유나 이런 거 직접 쓰는 건데 그런 거를 줄이고 이제 무탄소 전원으로 발전한 전력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자. 그래서 전기를 전력 비율을 높이자. 단 이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위주로 늘리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전력이 현재에 비해서 2.2배 정도가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1년 동안 총 생산하는 전력은 64기가와트 이어예요. 그러니까 6,500만 킬로와트짜리를 그러니까 100만 킬로와트짜리가 65개 있는 게 1년 발전하는 양이에요. 이게 이제 대략 한 140기가와트 이어로 2배, 2.2배가 전기화가 많이 늘어나고, 근데 이제 이 현재의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탈원전 기조, 지금 아주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탈원전 기조를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짓지 않고 계속 운전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2050년에 남아있을 원전이 9기인데 11.4기가와트. 요 정도, 요것만 남기고 여기서 발전하는 것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거의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 이건데, 거기 세 가지 안이 사실 큰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란은 이제 석탄 발전소도 지금 새로 짓는 게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2050년 되면은 그때까지 이제 가동이 되니까 40년 연한이 안 돼서 그걸 그냥 남기자는 게 이제 저석탄한 석탄 발전소 7기 7.3기가와트를 유지하자는 게 이란으로서 저석탄이고, 이안은 그것도 그냥 조기에 다 폐기해버리자. 그게 석탄이 이제 완전히 없대는 게 이제 무석탄 아니고 삼안이. 근데 요 두 안은 이제 넷 제로가 아니에요. 그 이산화탄소 발생되는 게 흡수해서 없애는 것보다 조금 많아가지고 여기 보면 2,500만 톤, 1,800만 톤 이렇게 0이 아닌데 3안은 이제 이걸 완전히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되는 게 이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석유화학 산업, 난방에도 일부 가스를 써야 되고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숲에서 흡수시키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소위 탄소 포집, CCUS 포집해서 저장하자는 그런 걸로 해서 상쇄시켜서 네트로 제로를 하자. 그래서 넷 제로안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지금부터 볼 거는 이 넷 제로안을 위주로 볼게요. 그래서 이런 이산화탄소 감축을 하고 이제 전력을 이렇게 늘리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 에너지를 쓰긴 써야 되는데 그 사용될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이제 어떤 에너지원에서 공급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과거에 현재 석탄에서 이제 이만큼 32, 여기는 이제 100만 TOE예요. 100만 TOE는 단위가 이제 100만 TOE인데 100만 TOE는 원유 100만 톤이 이제 연소될 때 나오는 에너지인데, 이거를 이제 기가와트 이어로 치면 1.33 기가와트예요. 이 에너지가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석탄이 3,200만 톤이었고, 이거는 석유는 이제 1억 1,000만 톤 이렇게 돼 있던 게, 석탄은 이제 안전이 없어지고 석유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부 있고, 전력이 2.2배 늘어났어요. 여기 보면 이제 또 신재생이라고 있는데, 이 신재생은 전력에 사용되는 신재생, 그건 태양광, 풍력, 그 신재생은 뺀 나머지 태양열, 지열 이런 신재생이에요. 이거는 폐기물을 한다든지 바이오매스를 한다든지 이런 거고, 여기 특기할 게 이제 수소 에너지가 엄청 4,100만 TOE, 그러니까 기가와트 이하로 환산하면 54.5, 그러니까 발전소 100만 킬로와트짜리 1기가와트짜리 발전소 55개 정도가 공급하는 에너지를 수소로 하겠다. 엄청난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전력을 보게 되면 전력이 104.5,
1억 아니죠. 1억 450만 TO인데 이거를 기가와트 이어로 환산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143 아까 140 정도 된다 그랬는데 144 기가와트 이어인데 그거를 뭘로 공급하느냐 일단 보니까 석탄과 LNG 화석은 이제 완전히 없애고 재생에너지로 거의 100기가와트 이어를 지금 이제 전체 전력이 65기가와트 이어가 요새 이제 공급되는 전력인데 그거보다 한 뭐 1.4배 정도 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하겠다. 그래서 총 전력의 71%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원자력은 이제 6.1%밖에 안 돼요. 8.8기가와트. 근데 나머지는 소위 무탄소 신전원이라는 건데 그게 31기가와트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수소 터빈, 수소를 메탄가스 대신에 연소시켜가지고 터빈을 돌리고 또 뭐 암모니아 터빈 이런 지금 사실은 불확실한 그런 기술인데 효율도 낮고 불확실한 기술인데 거기에 이제 31기가와트예요. 20%가 넘는 그런 발전량을 할당을 해놨어요. 근데 우선은 이제 이 엄청난 101기가와트 이어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저런 공급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가 그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재생에너지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풍력하고 태양광인데 풍력을 먼저 보면 풍력은 이제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이 있는데 해상 풍력이 공급 가능한 그 잠재량이 해상에 이렇게 쭉 가는 거 보면 육상 풍력보다 한 2배 정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육상과 해상 합쳐가지고 1년에 그러니까 14.7 기가와트 이어를 이제 공급할 수 있다. 깔 수 있는데 다 깐 거예요. 여기 이제 육상에 산에 이렇게 깔고 여기 바다에 깔고. 근데 이제 여기서 깔 수 있는 부지에 또 이용료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용료를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육상 풍력은 26%, 해상 풍력은 40% 이렇게 높게 잡았을 때 이제 14.7 기가와트 이어를 풍력으로 공급 가능하다. 이제 라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일단 있어요. 먼저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풍력 여건이 그렇게 안 좋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윈드 아틀라스라는 사이트에 가서 보면 뽑은 그 풍속 분포인데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영국 있어. 우리나라 주별을 보면 이제 색깔이 이제 주황색 정도 돼요. 주황색. 이게 한 주황색이면 여기가 10m/s인데 주황색이면 한 6, 7m 정도 되는 거고 영국은 이 진홍색 그래서 거의 뭐 10m 이렇게 가까워요. 구체적으로 보면 영국은 여기 이제 그 호온시라고 지금 현재 세계 최대의 해상 풍력 단지가 있는데 여기 풍속이 9.55 m/s예요. 초속이 9.5.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풍속에 따라서 발전량을 표시한 건데 이 풍력 발전량은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해요. 이게 이제 뭐 3차 함수 같이 보이는데 완전히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일단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죠. 거기다가 이제 유량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유량이 또 속도에 비례하잖아요.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발전량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혼씨는 9.5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여기 신안 앞바다 이제 최근에 8.2기를 깔겠다고 하는데 보면 이게 7.14 m/s밖에 안 돼요. 이거는 9.5분의 7.5면 이게 75%밖에 안 되거든요. 0.75. 그러면 0.75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그건 한 41%, 0.4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발전기를 신안 앞바다에 설치하는 거고 저기 영국의 호운시에 설치하는 거고 발전량을 보면 신안 앞바다는 41%밖에 안 된다. 속도는 뭐 25%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게 뭐 한 20% 차이 나도 그렇고 어쨌든 뭐 이 발전량이 그냥 반 이하로 이렇게 준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 바람이 그게
세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이제 이 높은 산 위에는 좀 더 바람이 많이 불죠. 그래서 육상 풍력의 그 발전량은 더 많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산에다 설치할 수 있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이제 부지가 제한적이라는 거고, 요새는 이제 그 주민의 반대도 엄청 심해서 육상 풍력을 늘리는 거는 거의 뭐 한계에 다다랐고, 해상 풍력을 늘리려고 하는데 해상 풍력은 이제 이것처럼 풍속이 낮기 때문에 발전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여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7.14 보면 이게 저게요. 이 발전량인데 7.14는 1172. 여기는 이제 10에 가까우면 이제 3117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반, 이제 반은 좀 넘네. 아니지, 반 안 되네. 3100이고 여기는 1100이니까 뭐 정말로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풍력 여건이 좋지 않고, 아까 그 풍력 발전 이용률을 육상을 26%, 해상을 40%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풍력 발전 이용률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이용률을 보면 2019년 이게 이제 월별로 이렇게 돼요. 뭐 보니까 겨울에는 바람이 잘 불고 여름에는 이제 덜 불어서 발전 이용률이 낮은데, 이게 또 해마다 좀 다른데 2020년은 좀 나아져서 이 이용률이 22%예요. 22%.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은 주로 육상에만 있어서 22%고, 뭐 바다 있는 거는 이제 이용률이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뭐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40%가 되기는 이제 상당히 어렵고, 육상도 지금 22%인데 저기는 낙관적으로 26%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잠재 발전량을 굉장히 높게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참고로 하루 중에 바람 부는 걸 비교를 해보면, 이제 평균을 1이라고 그랬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서 이게 바람이 불어주니까, 이게 이제 하루 내 변화는 별로 없고, 그 대신에 이제 계절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다, 이런 차이가 풍력에 있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고, 자, 이렇게 이용률이 낮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풍력 발전 단가가 일단 이제 육상하고 해상이 달린데, 육상이 더 싸요. 이거 보면 한 170원 킬로와트 시당 이제 170원 이렇게 되고, 이제 이 해상 풍력은 이 풍력 터빈을 국산을 쓰냐, 국산은 이제 기술이 좀 외산에 비해서 좀 떨어져서 더 비싼데 280원, 외산을 쓰게 되면 240원 이 정도 돼 가지고, 이 해상 풍력은 육상에 비해서 한 1.65배 더 많이 비싸요. 한참 많이 비싸요. 그 이유는 이제 해상에 건설을 하는 건설비가 많이 드는 거죠. 그 바다 밑에 박아야 되고, 그 뭐 설비로 이송해 가야 되고, 뭐 그런 등등 건설비가 훨씬 많이 들어서 해상 풍력이 훨씬 비싼데, 그래서 이제 싸게 그 외국산 풍력 터빈을 쓴다라도 238원이거든요. 킬로와트 시당. 근데 이제 한전에서 전기를 파는 가격은 11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차이가 얼마야? 130원이잖아요. 최소한 120원은 된다고, 이게. 그렇게 되면 120원을 보조금으로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신한해상에 8.2기가와트짜리 건설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120원 킬로와트 시당 주고 이용률 35%로 이렇게 하게 되면 2.6조, 2조 6천억 원이 보조금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너무 부담이 큰 재생에너지원이다. 이게 풍력보다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태양광이 훨씬 우리나라에서 유리한데, 요거는 지금 이제 2020년 당시 이 발전 단가고, 앞으로 30년, 10년 뒤에 2030년에 뭐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상이 돼요. 한 10% 정도 떨어진다. 이게 육상 이제 풍력 발전 단가는 사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 가격이 하락이 될 요인이 크게 없어요. 태양광은 이제 태양광 전지의 모듈이 뭐 굉장히 향상되고 그러면서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여기 뭐 한 31%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풍력은 앞으로 뭐 10%밖에 안 떨어진다. 육상 풍력이 여기 이제 170원 선이었는데 150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해상 풍력도 뭐 여기 지금 230원이었던 게 많이 떨어져 봐야 한 200원 선, 20% 떨어진다고 해도 200원 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매 단가가 110원인데 발전 단가가 그보다 최소한 90원 이상 비쌀 거고, 반면에 이제 원자력은 발전 단가가 한 60원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원자력에 비해서 3배 이상, 암만 2030년에 해상풍력이 발전한다고 해도 단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3배 이상 이제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태양광은 이제 좀 이제 나은데, 태양광은 잠재량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 뭐 토지형, 수성형, 그다음에 건물에 붙이는 것까지 다 고려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2050년에 태양 전지의 효율이 지금 한 20%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34%까지 발전해서 높아질 거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총 71.2 기가와트 이어를 우리나라에서 전국토에서 이제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추정이 됐어요. 그때 설비 용량은 480 기가와트. 지금 우리나라 총 발전 설비가 한 110 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거의 4배를 훨씬 넘는 게 태양광으로만 이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벌써 문제가 탁 보이죠. 저런 전력망에 공급할 수가 없어. 전력망이 저렇게 크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그리고 한참 전력이 생산될 때는 거의 뭐 400기가와트씩 이렇게 돼야 되는 발전이 될 텐데 그거는 저장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어쨌든 태양광과 풍력을 보면 아까 태양광은 이제 풍력은 14.7기가와트, 좀 이렇게 낙관적으로 뭐 이용료 해상 풍력 40%, 육상 풍력 26% 이렇게 하더라도 14.7밖에 안 되는데, 이제 태양광은 이것도 물론 낙관적이에요. 태양광 모듈, 태양 전지가 현재 사실은 그 실리콘 계열로 돼 있는 태양 전지는 최대 효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새 새로 개발되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방막 태양 전지라고 이제 실리콘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탄뎀 셀을 만들게 되면 이제 34%까지도 이제 가능은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방막 태양 전지는 수명이 또 이제 내구성, 수명이 좋지 않은 게 문제가 있고 가격이 비싸다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가격도 떨어지고 내구성도 좋아져서 34%가 된다고 하면은 태양광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71기가와트가 돼가지고 풍력의 4.8배.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은 이제 그나마 풍력보다 나은 조건으로 깔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태양광은 문제가 뭐냐? 아까 풍력은 하루 일간의 변화가, 그러니까 이제 하루 시간대를 보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밖에 안 바뀌었는데, 이 태양광은 햇빛이 있을 때 이제 발전량이 많죠. 그리고 햇빛이 없을 때는 없고, 그래서 발전 그 패턴을 보면은 이제 태양광 발전 효율인데, 이게 뭐냐면 태양광 패널에 이제 전격 그 용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kW 짜리 태양광 패널이다. 그러면 이제 그 패널을 실제 햇빛에 딱 이렇게 쪼였을 때 이제 얼마나 몇 퍼센트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느냐인데, 그 기준이 100kW라고 전격 용량이라는 건 어떻게 정해지냐면, 그 아까 그 지표면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봤는데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단위 제곱미터당 1kW의 에너지가 태양광 패널로 들어올 때 발전 가능한 전기 출력을 전격 용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0kW짜리라면 1kW, 단위 면적당 1kW의 에너지가 들어올 때 그 중에 100kW가 이제 그건 이제 또 패널이 면적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태양광이
위치에 따라서 그 태양광 밀도, 에너지 밀도가 다르지만 1kW가 되는 데가 1kW면 1000W죠. 1000W가 되는 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는데 이거 보면 이제 제일 그 태양광 효율이 높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여기 5월 달에 정오 시간대에 한 8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0kW짜리 패널을 설치해 놓으면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전기는 이제 5월 달에 80kW 정도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계절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8월인데 8월은 햇빛이 더 강력하고 그래서 효율이 높을 것 같은데 이제 그때는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기온이 높아지면 태양 전지의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8월 달에는 뭐 한 60, 한 5, 6% 최대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대신에 이제 햇빛이 비치는 시간은 길죠. 근데 겨울로 가면 2월 달 같은 데 가면은 이 일조 시간이 짧아요. 대신에 효율은 좀 높아지고. 그래서 1년 평균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 평균 발전 효율이 14.3% 태양광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격 용량의 14.3%만 평균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kW짜리 패널이면 평균적으로 14.3kW를 1년 내내 발전할 수 있다. 뭐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걸 이제 24시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24시간에 14.3% 하면 그게 한 3.5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이 우리나라 태양광은 하루에 3.5시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발전하는 시간은 이게 한나절이에요. 12.5시간 동안 발전하는데 발전량이 이제 아침에는 적고 정오에 높고 이렇게 돼서 이걸 평균해서 보고 그걸 이제 최대 발전량으로 보면 최대 그 전격 용량으로 3.5시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최대 전격 용량으로 발전을 못해요. 80%가 최대라는 거야. 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 태양광은 이제 이런 그 소위 간헐성이 이제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전체 발전량의 15%를 이제 태양광으로 충당하는 경우로 한번 생각해봐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하루 중에 전력 수요가 변화하는 패턴인데, 이제 새벽에 제일 낮았다가 아침에 출근해서 올라갔다가 점심시간 되면 이제 좀 줄어들었다가 오후에 이렇게 평탄했다 저녁 때 떨어지는데, 자, 태양광으로 이 전력의 15%를 공급한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요 아래 커브의 면적이 이 수요 면적의 15%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태양광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 이제 나머지 발전원, 뭐 원자력, 석탄, 가스 이런 거는 태양광으로 발전하고 충당한 나머지를 이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태양광이 하나도 없을 때는 나머지로 다 하다가 태양광이 조금 생기면 이제 기타 발전량이 좀 줄어들겠지. 그러다 태양광이 최대가 되면 이제 기타 발전량도 최소가 되고, 그래서 이런 꼴로 이렇게 돼가지고 태양광이 10%, 15%만 되더라도 이게 하루 중에 출력 변화시킬 게 여기 50% 정도에서 110%까지 뭐 한 6시간에 한 뭐 60%로 증가되는 게 시간당 10%씩 팍팍 이렇게 올려야 되는, 이건 6시간도 넘겠네요. 12시부터 6시간 정도 된다고. 어쨌든 이런 그 급격한 출력 증강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뭐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태양광 발전 비중이 5% 정도 더 늘었다. 그래서 20%가 되면 이 면적이 이제 전체 면적의 2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크가 이제 더 증가했으니까 다른 발전으로 공급할 게 줄어들죠. 이렇게. 그래서 이 골이 깊어지고 발전 비중이 30%가 되면은 이게 거의 그냥 태양광으로 모든 전력 수요를 다 충당할 수가 있어서 다른 발전소는 다 꺼야 돼요. 이런 건 사실상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다 끄고 다 끈다는 건 가능하지가 않죠. 실제로는. 어쨌든 이런 꼴의 모양이 오리의 등 이렇게, 이건 지금 우리는 여기 뾰족한데 사실은 이제 점심시간에 줄어드는 것 때문에 뾰족한데 캘리포니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오리의 등 모양이다. 그래서 이거를 오리곡선 이렇게 불러요. 어쨌거나 태양광 비중이 늘어나면은 이렇게 다른 발전소를
원들을 급격히 출력을 증강시키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다 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태양광은 잉여 전력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보면은 그 3안 넷제로 안을 보면 이제 140 기가와트의 발전 설비를 평소에 이렇게 가동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어요. 2050년에. 그리고 그 중에 70%를 재생에너지로 하는데, 그 중에 또 70%를 이제 태양광으로 하면 총 한 50% 정도를 태양광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설비가 뭐 400 몇 기가와트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50%를 태양광으로 발전을 공급한다면 이 태양광의 발전량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요야, 수요. 수요보다 더 많이 이렇게 발전을 이제 당연히 태양광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른 발전소를 없앨 수는 없죠. 원자력을 10%, 그다음에 풍력을 15% 놔두고 이제 나머지 30% 해서 요거 다 더한 거, 풍력은 이제 별로 하루 중에 변화가 없으니까 거의 평탄하게 나있어요. 요거 원자력, 풍력, 다른 거 다 더한 게 이 초록색 커브고, 그럼 이제 수요와에서 공급되는 거, 초록색까지 요거 나머지를 이제 태양광으로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태양광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얘가 발전량이 여기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 그러면 요거 공급하고 나머지만큼은 저장을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바로 공급하는 거, 여기 보면 이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그거예요. 바로 공급하는 거는 이제 이런 데 같으면 이만큼 태양광이 발전을 하는데 요만큼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요 높이야. 그리고 나머지 여기하고 여기 나머지가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 이렇게 잉여로 생산될 때는 저장을 하면 되고, 이 밤에 이제 다른 발전원이 모자르니까 그거는 밤에는 여기 때 이렇게 저장을 해놨던 거를 이제 방전을 해가지고 이제 이때 새벽과 밤 시간에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0이라는 x축이 있고, 0보다 낮은 데는 태양광을 저장하는 거고, 0보다 큰 데는 이제 방전을 하는 거예요. ESS에 저장을 했다가 방전을 하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이 발전한 것 중에 이만큼이 이제 발전한 건데, 여기 밑에 면적이, 그 중에 요 면적은 56%가 되는 거예요. 발전한 것 중에 56%는 저장을 했다가 이제 밤이나 새벽이나 이제 밤 시간에 풀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뭐 충방전할 때 효율이 있고 뭐 다 그래요. 충방전할 때는 85%, 그다음에 이제 또 충전도 100%로 다 충전하면 위험하고 그러니까 80%로 충전해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필요한 이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용량이 이제 2050년 140기가와트가 평소에 필요할 경우 저장돼야 할 그 에너지 시스템 ESS의 용량이 1157기가와트 아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엄청난 양인데,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의미가 있냐면, 일단 태양광은 그 자체로는 이 완전한 혼자 설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발전을 하는 시간에만 발전하고 이제 새벽하고 밤에는 못 하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짝을 이루어야만 남는 거, 여기 이렇게 남는 거 저장했다가 밤낮에 써야지 되기 때문에 항상 이 태양광은 ESS하고 짝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태양광 운용 비용을 생각할 때는 발전에 필요한 비용과 저장에 필요한 비용을 둘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발전에 필요한 비용은 뭐 아까도 저기서 잠깐 봤지만 이게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2030년 가면 뭐 100원 시당, 킬로와트 시당 100원 선으로 갈 수 있지만, 이 저장에 필요한 비용은 이게 이제 ESS 그 비용을 추산한 자료가 있는데 킬로와트 시당 175원이에요. 2025년에. 근데 이걸 뭐 3,500 이렇게 쭉 해보면 계산해보면 175원인데, 이건 킬로와트 전체를 저장하는 거고, 이것처럼 이제 56%만 저장을 하게 되면
발전 1kWh 한 거 중에 0.56kWh만 저장을 해야 되면 되니까 170원에다가 0.56을 곱하면 이게 이제 발전 비용 100에다가 이제 저장 비용 98원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비슷해요. 저장 비용하고 발전 비용이 비슷한데 얘 발전 비용은 더 싸질 수가 있어요. 아까 저기도 보면은 2030년에 100원 이하였으니까. 나중에 보면 이 저장 비용이 발전 비용보다 더 커지는,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50%만 저장을 해도 88원인데 이거는 이제 원자력의 발전 원가보다 비싸요. 원자력은 발전 원가가 60원 정도 되는데 얘는 저장하는 데만, 그러니까 1kW 태양광으로 1kWh 발전을 하게 되면 최소한 50%는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0.5 kWh 저장하는데 88원 이렇게 드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전망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 저장에 필요한 ESS 설비의 그 규모,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의 양인데 이게 이제 그 지금 현재 세계 최대의 규모로 구축되어 있는 ESS 설비예요. 이게 미국의 비스타스라는 그 배전 회사가 몬트레이 지역의 모스 랜딩이라는데 ESS 사이트를 1.6 기가와트 아워 규모로 이렇게 이제 건설을 해놓은 거예요. 얘가 총 이제 6 기가와트, 여기 딱 넓은데 요 뒤에 보면 페이지 3, 페이지 4까지 이렇게 이제 황량한 땅에 이렇게 ESS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페이즈 2까지 완성돼서 요거 두 개 1.6 기가와트 시 그의 저장 규모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항공사진이나 위에서 보면 조그만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이런 이제 ESS 장치가 들어가는 이제 거대한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고, 이 바깥에는 이제 이 인버터라는 거, 컨버전 시스템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데, 이 건물 안에 보면 이런 이제 ESS 장치들이 이제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ESS 기술은 우리나라가 제일 발전돼 있어서 이게 LG에서 공급을 한 건데, LG TR1300이라는 ESS인데 이런 렉 형태로 팩을 이제 11개씩 22개 넣어가지고 LG에서 공급을 한 건데, 이거 하나가 한 렉이 0.33메가와트 정도 되고 메가와트 시 정도 되고 무게가 이제 2.3톤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1메가와트 하려면 7톤이 필요한데 1기가와트 하려면 어떻게 돼? 그럼 7,000톤이고 이제 우리나라는 1,100기가와트 뭐 이렇게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700만 톤이라는 엄청난 질량이 이제 ESS에 필요한 건데, 그거는 아까 이거 산정한 거는 이거는 하루 태양광으로 하루 운영하는, 이 전력 시스템을 하루 운영할 때 그러니까 한 0.5일치 정도 저장하는 데 필요한 양이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뭐 태양광 같으면 장마 때 뭐 내일 흐리고 뭐 이런 걸 대비한다 보면 0.5일치만 저장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1.5일치를 한다면 이거에 3배가 되는 거예요. 3,300기가와트 아워라면 저장해야 될 양이 아까 700만 톤이라는데 2,100만 톤. 근데 이제 이런 게 앞으로 세계적으로 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우리나라만 ESS를 많이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ESS가 리튬 아이언 배터리인데, 리튬이 사실은 히토리예요. 희소 금속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리튬의 수요가 왕창 늘어나게 되면 이때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품귀 현상이. 그리고 이 가격은, 이 ESS 가격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수는 없는 게, 일단 이제 ESS에 대한 그 기술 개발이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이렇게 되어 왔어요. 이게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ESS 새로 설치한 실적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의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공급할 정도로 많았는데 2018년까지 2019년에 확 줄었어 갑자기. 이거 왜 그래요? ESS 화재 때문에 이제 ESS 설치량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설치량도 이렇게 줄었는데 아까 독일 예를 보면 독일은 이제 전력망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프랑스, 체코, 폴란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덴마크나 ESS가 사실은 그렇게 안 필요한 거예요. 남으면 아까도 태양광이 이렇게 볼록하게 보였는데 남으면 보내고 모자르면 받아오고.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제 전력망이 고립된 나라에서는 ESS가 필수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태양광인 같이 이렇게 이제 이 가능성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능성 때문에 ESS가 독립된 그 전력망에서는 필수적이고, 근데 이제 가격 하락 전망이 주로 이제 우리 LG가 지금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인 거에서 나타났듯이 세계적으로는 이제 기술 개발이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ESS 가격이 떨어질 건가 전망한 건데 뭐 여러 전망치가 있어요. 낙관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좀 현실적인 거, 그다음에 중간치 이렇게 있는데 뭐 2050년 가도 2030년 가면은 이 중간에 있는 게 지금 2018년, 2019년에 한 반 정도 떨어질 거고, 2050년 가면 40% 선전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는 게 이제 중간 전망인데, 뭐 그렇게 안 떨어질 수도 있다. 비관적으로 보면 뭐 한 70%밖에 안 떨어질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기에는 이제 그 ESS에는 엄청난 물질이 들어가요. 리튬 자원이. 그거는 뭐 리튬의 에너지 밀도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뭐 기술이 더 좋아지고 그러더라도 필요한 그 물질의 양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격이 이렇게 아주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해서 20%로 떨어질 건데 이렇게 가기가 힘들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저렇게 ESS를 쓰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태양광이나 이제 재생에너지 하는 사람, 그러면 ESS 쓰지 말고 이 전기 이렇게 잉여로 생산되는 전기를 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자,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해요. 근데 수소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상용화된 전기분해 장치가 있어요. 이게 이제 20메가와트급인데 연 2,700톤을 생산하는 게 200억 원이에요. 이게 싼 게 아니에요. 근데 재생에너지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비싼 장치를 가져다가 하루에 이제 이용률이 이제 태양광 전체는 15%를 했는데 수전의 설비 이용률은 그보다 높아요. 왜냐하면 수전의 설비는 태양광의 전격 용량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거에 80%만 해서 어쨌든 그거 20% 정도 되는데, 그 저렇게 비싼 설비를 갖다 놓고 20% 시간대만 사용을 하게 되면 1년 중에 8,760시간에 중에 1,800시간만 가동을 하게 되면 그 비싼 수전의 설비의 설비 투자비가 수소 생산 단가에 미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중에 생산 단가가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설비 단가가 떨어지더라도 지금은 이제 킬로와트 시당 발전 수전의 설비 킬로와트 시당 650불 이런 것가 나중에 몇 년 뒤에 450불 선으로 확 떨어지더라도 이제 또 태양광 발전 단가에 따라서 이제 생산 단가가 달라지는데, 이용률이 어차피 낮다면 이제 메가와트아워당 80원, 그러니까 킬로와트 시당 한 90원 선이 되더라도 수소 1kg 생산하는데 이 설비가 이렇게 좋아지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5.2달러 정도 된다는 거예요. 태양광으로 하게 되면. 근데 저거는 지금 이제 정부가 목표로 하는 건 공급 가격을 킬로그램당 3,000원 이하 수소 공급 가격을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되는 값이다. 수소를 생산해도 태양광은 가능성이 문제인 거예요. 가능성. 하루에 풀파워로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이 3.5시간, 80%로 작동한 시간은 그보다 좀 한 4.5시간 된다 그래도 그거밖에 못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싼 ESS 수전의 설비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고, ESS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태양광은 발전 비용 플러스 저장 비용 혹은 수전 생산 비용까지 생각하면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그런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 일단 결론을
좀 맺어보면, 요약을 해서 결론을 맺어보면, 풍력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저풍속의 한계 때문에 발전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해상 풍력은 이제 이제 육상 풍력은 고도도 높고 그래서 발전 단가가 낮기는 한데 60% 해상 풍력의 60% 수준이긴 한데 이제 요새는 그 주민 발대가 하도 심해서 육상 풍력을 설치할 가능성은 그 여지는 별로 없고 해상 풍력이 이제 지금 한 뭐 250원 이상 되는데 그게 이제 기술 발전이 돼서 20% 정도 하락한다고 해도 200원 정도 110원에 파는데 90원 이상 더 비싼 거죠. 그래서 풍력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적합치 않은 거고 태양광은 이제 풍력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잠재 설치량도 큰 거고 그렇지만 ESS를 고려를 할 때는 이제 저장 비용을 고려할 때는 고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잠재 설치량도 낙관적인 태양전지 효율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34% 아까 페로보스카이트 얘기를 했는데 저게 충분히 싼 가격에 이제 내구성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한해서 풍력의 5배지 또 저것도 두고 보면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된다고 쳐더라도 간헐성 낮에만 한낮에만 가장 발전량이 많은 것 때문에 저장이 불가피하고 이제 태양광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 경우 발전량의 최소한 반 이상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에 필요한 단가가 반만 저장을 해도 값을 말해서 88원 엄청나게 비싸고 그게 이제 태양광 발전가보다 비싸다. 그래서 소위 태양광이 뭐 그리드 패리티를 곧 달성할 거다 그러는데 그거는 저장 비용을 고려 안 했을 때 그렇지 그 저장 비용을 고려하게 되면 그리드 패리티가 도달이 안 된다. 그리드 패리티라는 건 이제 다른 발전원과 가격이 같아지는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수전에 그 전기분해 시설을 이용할 경우라도 이용률이 이제 간헐성 때문에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소 생산 단가도 비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만 한다면 ESS를 이제 대거 확충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가격뿐만 아니라 다량의 물질의 소요 문제, 그다음에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ESS 가격은 이제 마냥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고 아까는 이제 0.5일치 얘기만 했는데 실제로 저렇게 간헐성 전원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거 뭐 하루 반치만 갖고도 안 되죠. 장마가 뭐 며칠씩 계속되고 그런 걸 대비한다면 훨씬 더 많은 ESS 용량이 필요하니까 이 ESS의 활용 불가피성 때문에 재생에너지 태양광의 대량 확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려면 결국은 비용을 엄청 들이고 또 물질의 양도 엄청 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감당할 수준이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인 원자력이 답이다 라는 걸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